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공의사 진흥팀에서 서양사하고 교과교육론을 맡고 있는 반찰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하고 또 동아시아사 담당하는 정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설명회는요, 순서는 처음에 기출문제를 시작을 해서 기출문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2020학년도에 기출문제가 대략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검토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사하고 교과교육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눠드린 설명에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시고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 선생님이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설명의 첫 장을 보시면은 이쪽 위쪽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기적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머리만에 저희가 기적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저희 팀의 모토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즉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적중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그러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기출문제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원칵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교과교육론, 동아시아사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준비를 할 건 준비를 하겠지만 과연 어떤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양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들 자료에 5쪽을 보시면 서양사가 나옵니다. 서양사를 보시면은 서양사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출제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서답형이었다가 또 한번 한 10년 전에 그 객관식 문항으로 바뀌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서답형 문제로 또 문항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2014학년도 서답형 이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쭉 보시면 제가 먼저 나눈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왼쪽에 시대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그러면 오리엔트를 포함해서 이제 고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오리엔트를 포함한 고대 그러면 우리가 뭐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오리엔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이런 시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보시듯이 고대에서 보시듯이 2014년 이후에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다가 뭐가 출제가 됐냐면 스파르타의 변화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작년에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는 2020학년도에서는 크레타 문명에 관한 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양사를 구분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오리엔트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넘어왔을 때의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의 발달,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발전,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가 헬레니즘 세계,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되는 이러한 제목들이 계속 중복 없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서양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공부할 때 중세 부분이 가장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세에 들어서 시작하면서부터 서양사가 혼동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고대를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로마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얘기가 돼요. 근데 중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 개의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의 정리가 필요할까요? 어떤 식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교과교육론에서 총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총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만들어내는 게 총괄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세의 여러 가지들도 총괄의 개념으로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중세가 어떻게 성립이 돼 있고, 중세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중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러면 자, 잠깐 보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를 하나 드는 거니까, 우리가 중세의 성립을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중세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누구의 이동부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게르만의 이동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게르만의 이동이 얘기가 되고, 이렇게 이동에 들어온 게르만족 중에서 정착에 성공한 국가는 뭐가 있죠? 프랑크 왕국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프랑크 왕국이 얘기가 되고, 프랑크 왕국에서의 카를로스 대제 이후 다시 이러한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죠? 그 분열이 될 때 봉건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또한 누구의 이동이 나타나죠? 북쪽으로부터 노르만의 이동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가 성립을 해요? 중세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나가면 이러한 중세가 발전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세 유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종제도와 장원제를 축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이겠죠. 그죠? 그러면 주종제와 장원제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중세 그러면 인간 중심의 세계보다는 신 중심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교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발전,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에서 보이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의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나서 중세 유럽의 국가나 중세의 문화 등이 여기에 하나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중세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중세의 변화는 뭐가 나타날까요? 중세의 변화에는 자, 주종제 장원제도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의 절대성이 무너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리스토교의 절대성이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확인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세유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종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분권적인 형태가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분권의 반대는 중앙집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앙집권 과정에 나타나게 되는 전쟁, 중세를 바꿔놨던 전쟁이 또 무슨 전쟁이 있죠? 백년 전쟁이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중세가 요게 성립과 발전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총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사실은 중세에 여기에 보듯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 거 보더라도 중세의 성립, 발전, 그 다음에 변화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러한 중세 자체가 중세에서 이제 또 하나를 상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비잔틴과 이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기에 존재하면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세 안에 비잔틴과 이슬람을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은 이게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근대로의 전환에서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 절대왕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보다 100년 앞서였던 영국의 혁명, 그 혁명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에 이제 혁명뿐만 아니라 혁명에 영향을 줬던 사상, 근대 사상까지도 혁명의 시대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세기 유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죠? 19세기 유럽이 또 하나의 혼동되는 부분인데 19세기의 유럽은 출발점은 누구로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19세기 유럽의 출발점은 이제 서양사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쭉 서양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19세기 그러면 누구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19세기의 출발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19세기를 출발시켰고 그래서 전체 유럽을 한번 뒤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나폴레옹 체제를 정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비인 체제. 그런데 이러한 비인 체제는 가장 중요한 테마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그 18세기의 혁명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인 체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은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국가로 봤을 때는 6개 국가가 나와요. 19세기 6개 국가라면 누굴 얘기해야 되겠죠? 자,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즉 프랑스의 7월혁명과 2월혁명, 영국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발전, 선거권 확대나 아니면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얘기가 되고 민족주의 그러면 19세기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의 경향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19세기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의 경향은 그렇죠, 그 통일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디하고 어디가 나와야 돼요?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통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지만 좀 애매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뭐가 얘기되냐면 애매하게 얘기되는 게 그게 미국의 발전하고 러시아의 발전이에요. 그러면 19세기에는 이렇게 몇 개의 국가를 얘기해 주면 되냐면 6개의 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19세기가 정리가 돼요. 19세기에 1870년대까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서양사는 뭘로 넘어가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서양사는 제국주의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와 1차 대전, 그리고 대공황과 2차 대전, 그리고 현대사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사 공부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은 중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고 19세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서양사를 넘어가게 되는 제일 중요한 그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기출문제를 쫙 풀어놓고 기출문제의 주제들을 쫙 풀어놓고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묶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서양사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양사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쪽에서 보이고 있는 교과교육론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교과교육론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자, 교과교육론은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느냐. 교과교육론의 책이 워낙 원칵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책을 기본으로 해야 될까요? 두 권입니다. 하나가 저희가 그 가이드북에도 제가 기본 교재를 올려놨거든요. 교과교육론의 기본 교재가 이거 몇 쪽에 있냐면은 이쪽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예. 그 추천 도서란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교과교육론의 기본 교재는 역사교육의 이론과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두 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보셔야 될 책이에요.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7쪽에 보시면은 교과교육론이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실은 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챕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7쪽에 역사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역사교육의 이론이란 책에 대한 것이 요 역사교육의 그 역사적 사고까지가 얘기가 되고, 역사교육의 목표 여기가 돼야 되네. 여기에 역사교육의 목표부터 시작해서는 아니네. 이게 맞구나. 여기서부터는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보시면 역사적 설명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역사적 설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합리적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서양사와는 다르게 역사교육론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요. 출제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역사교육론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출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적 설명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이쪽 파트도 그렇지만 그 밑에 역사적 사고가 얘기됐을 때는 거의 누구 얘기가 나와요? 2014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드레이크의 이론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출처 확인과 확증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드레이크에 관한 부분들이 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주제로서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기출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가, 출제가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학문적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서 교단에 서야 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가. 그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기출문제 자체를 굉장히 소홀히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교육론의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똑같은 것도 안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봤을 때 항상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과교육론에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쫙 한번 주제별로 쫙 보니까 같은 영역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더라. 역사적 설명과 역사적 사고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있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역사 수업의 방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보세요. 이 역사 수업의 방법에 보시면 2014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제로 나왔던 게 글쓰기 수업 아니면은 극화 수업이죠. 즉 역사 수업의 방법 중에서 교수 학습 유형에 따른 구분해서 글쓰기 수업과 극화 수업과 토론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화 수업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작년 기출문제 극화 수업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교과교육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테마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기출문제의 주제를 보시면서 아,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어서 교과교육론 문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게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출제가 돼요. 특히 1번 문제 2점짜리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 재밌어요. 07 처음에 이제 역사 이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본다면 교수 요목기 중요한 변화가 교수 요목기의 내용과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 1970년에 시작하고 있다. 이른바 유신시대의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3차 교육과정에 관한 것 그리고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순서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교육과정 부분도 하나씩 꼭 나오니까 교육과정의 역사와 특히 이제 우리가 7차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07, 09 뭐 07 교육과정은 만들어만 놨다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고 09 교육과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1호 교육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1호 교육과정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는 교과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서양사나 또는 뭐 그 역사의 교과의 내용이나 교과교육론의 내용들 이것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러면 2020년 문제가 대략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써야 될 것인가, 답안지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서양사 19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나눠준 자료의 19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서양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사 첫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건 크레타 문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뭐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았지만 좀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건 중세의 두 번째 문제는 중세 문화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예, 중세 문화에 대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문제에 관해서 이른바 스토아 철학에 관해서는 스토아 철학이 아니죠. 스콜라 철학인데 저거 오타가 났네요. 예. 오타가 났네요, 저거. 스콜라 철학이 얘기가 되는데, 스콜라 철학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별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톨레도라는 도시,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는 크게 서유럽이 있고 비잔틴이 있고 이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슬람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특히 현재의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중세 시절에는 적어도 1492년까지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 영향을 받고 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유럽과 이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확인해 주실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쪽의 문제는 이거는 좀 쉽지 않았던 문제가 얘기가 돼요. 쉽지 않았던 문제가 얘기가 되고 특히 이제 그 책 이름이 나와갖고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 아는 거 쓰시고 나오면 됩니다. 여기 사람이 나번에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서명 책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이 거기 디드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디드로 달랑베르 그러면 우리가 입에는 백과전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쓰시면 되는데 세 번째 부분이 어렵습니다. 가래 바탕으로 서구 근대 노예제의 특징을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실 게 뭐냐면 서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술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죠? 문장으로 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간 말을 쓰시오, 단어를 쓰시오, 뭐 이런 거 내용을 쓰시오 하는 거 하고 서술이란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문장으로 완성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죠. 그죠?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술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합시다. 그러면 문장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뭐 예시로 드린 것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서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술은 문장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응용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을 보면서 과연 이거를 시간 안에 모두 풀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올해 또 문제 형태가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2020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 왜? 생각보다 응용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완성해 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심되는 핵심어를 제시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거를 문장화시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노예제의 특징은 그 피부색하고 저는 억압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을 핵심어로 삼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는 고대 로마가 얘기가 되겠고 기출문제 2001년도 이후에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면 워낙 무슨 문제가 많냐면 공화정에 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2014년에 다시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공화정의 부분들이 줄어들고 공화정 말고 다른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상됐던 영역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정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정 시대하고 크리스트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점이 같이 묶여서 하나의 문제로서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문제, 서양사가 다섯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 이거를 쓰라고 낸 건지 아니면 쓰지 말라고 낸 건지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그러한 문제예요. 즉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의 여성의 참정권 확대 문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미국에서의 여성권, 그러니까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몬노 보바르의 제2의 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출제가 되었던 이러한 부분이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문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시답안 하나 만들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교육론에 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교육론을 보시면은 24쪽에 교과교육론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년에 다시 2021학년도 준비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도 응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외운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교과교육론의 첫 번째 부분에선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죠. 1호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셔도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내용이 조금 칸이 좁아서 제가 30쪽하고 31쪽에 걸쳐서 오늘 자료 30쪽하고 31쪽에 걸쳐서 교과교육론 예시답안은 뒷부분으로 빼놨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밑줄친 기억의 학생들을 고려하여 송교사가 디귿의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해야 될 점. 요거는 역사교육의 내용 선정의 원리 중에서 학습자 측면의 원리, 이른바 학습자의 선지식과 선행학습의 정도 등을 확인해주는 이러한 것이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두 번째가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가 얘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과서와의 관계를 얘기하겠고, 교과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교과서를 절대적 진리로 볼 것이냐, 상대적으로 보면서 교과서도 그냥 하나의 참고 교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 요거는 기출문제도 과거에 한번 다뤄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과의 관계는 이것도 수업 설계에서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면 두 명의 예비교사가 쫙 무슨 얘기를 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공 책번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선 한 가지 팁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쓰셨는지 다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밑줄친 기억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판적으로 읽은 결과를 각각 서술하시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서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형태로 제시해 달라라고 읽어주시면 될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쪽을 보시도록 하면, 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밑줄친 기억의 관점은 현재의 가치나 인식 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려는 경향을 경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의 관점에서 비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현재의 가치나 인식 체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비판의 내용들을 쓰는 것이 하나의 답을 쓰는 요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예시답안에 두 가지의 기준을 세워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 체계가 그리고 인식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비판을 써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팁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면, 이게 역사적 사고의 드레이크의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이 부분을 봐주세요. 여기 그 부분을 보시면, 자, 출처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출처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이거 드레이크 이거 외웠을 때 출처 확인은 뭘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 사료의 사료의 저자 작성 시기,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료의 저자 작성 시기, 신뢰성 확인하는 작업 밑줄 그어놓고 이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무엇이냐 라고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놓고 여기에 그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씩 저자, 작성 시기,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과연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단순하게 외웠던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부분이에요? 적용을 시켜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네 번째 거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에서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듯이, 자,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요 작성하게 되는 예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서도 평가 기준을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 기준을 직접 작성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 문제인가에서 보시면 기준을 두 개의 기준을 놓고, 평가 기준을 놓고 수정하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쓰라고 하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관한 것들을 직접 작성하는 이러한 방법에 관한 것들,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고고고 나머지 두 개는 그 행위 설명에 대한 역사적 그 설명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사료를 작성할 때 어떻게 사료를 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기출문제 6번의 문제를 보시면 6번째 문제를 보시면 네, 이거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하고 나의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도 그 도입 단계에서 어떤 걸 써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 볼 때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어디에 이거에 대한 그 팁이 하나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거. 그 문제의 두 번째 칸을 보세요. 즉, 뭐라고 되어 있죠? 참여자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물 선정과 역할 배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이세요? 그 인물 선정과 역할 배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팁을 요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그 안에 있다. 문제 안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할 때 답을 쓸 때 먼저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의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면 그 내용들을 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니은의 답은 니은이 참여자의 결과 보고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극화 수업에 보면 후속 토론과 후속 토의와 평가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극화 수업에서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후속 토론과 평가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자 평가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극화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경론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답은 그 문제 안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항상 저희 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이루자고 하는 겁니다. 즉 기출 분석과 적중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에 교단에 쓸 수 있는 이게 어떠한 시험보다도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서 정말 내년에는 어디에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만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1단계 기출문제를 단원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기출빈도가 높은 내용을 정리합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출빈도에 따른 단원별, 주제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세 번째 단계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기출에서 빠진
다른 부분들, 특히 어느 파트에서 그래요? 어느 파트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교과 교육 논의예요, 서양사예요? 서양사 부분에서 3단계죠. 핵심 내용 이외에 출제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빠져 있는가?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심 내용과 출제 가능 내용을 완전한 습득과 응용력을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에서 응용력 증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 몸이 기억하도록 열심히 쓰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 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즉, 응용력을 증대시키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같이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기억해야 됩니까? 예? 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 손이 기억해야 돼요. 손이 기억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옹호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고 또 쓰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볼펜 20자루를 써야 합격을 합니다. 볼펜 20자루 이상 쓰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워드 치면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워드를 못 쳐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이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해주실 거는요. 저희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쫙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상태나 개개인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여러분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 어떠한 부분은 나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공부하시고 오셔서 오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고 하나씩 개별 첨삭을 할 수 있으면 개별 첨삭을 하고 집단 첨삭을 할 수 있으면 집단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는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드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저희가 3개월의 과정으로 문제풀이를 할 건데 그 문제풀이의 과정들에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모든 내용들을 훑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저희 진용팀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출문제와 적중 예측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서 내년에는 꼭 교단에서 학생들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시현 선생님께서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용입니다. 앞에 우리 진용팀 반철진 선생님께서 이
서양사하고 역사교육론, 공부 방법론하고 또 어떻게 나오는지 충분히 이제 안,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으셨을 텐데 좀 부족하겠죠, 시간적으로. 반철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외모가 좀 비슷한 게 있죠. 생긴 게 어디가 제일 넓어요? 하여튼 둘이 이마가 넓어요. 서로 보고도 웃겨요. 저기서 봐도 그렇고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간제로 근무도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 보거나 그러면 너무 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역사가 정말 공부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역사학이 정말 깊고 넓고 해서 쉽지 않은데, 같은 길을 간다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힘들겠다. 또 이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제 선배 선생의 입장에서 같이 또 동료 입장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좀 얘기해 줄게요.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기본적으로 같이 진용팀에서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있고, 자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는데 또 하나 또 나눠드린 게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기출 적중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적중해서 나왔는지, 아마 이 정도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한, 작년에도 그렇고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오려고 했으나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온 친구도 있는데, 나중에 직접 소개해서 같이 한번 한 자리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잠깐 보시고 나중에 점검해 드릴게요. 어디서 무엇이 나오는지는 아까 이제 역사기억론하고 서양사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기 안에서 똑같은 부분을 동일하게 내진 않죠. 누구든지 기출 문제도 다 출제위원한테는 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돌려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을 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사료는 같은 거 쓸 수는 있죠. 그죠? 사료는.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이미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테니까. 역사는 저는 딱 두 가지로, 얼마나 많아요. 아까 되게 힘들고 넓고 깊다 그랬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역사는 사실 플러스 의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일단 역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임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파악하는 것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입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기입형. 기입형. 그러니까 사료를 어떻게 여기를 알고 기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사료 중에서는 이제 강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한문 강독 같은 거. 근데 한문 강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단순 암기도 필요하지만 내용은, 사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나눠드린 단원별로 제시되는 사료를 강독을 해주면 그거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강독해주고, 요거를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하나의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제가 문제화했어요. 그래서 출제의 어떤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료 강독은 기본적으로 제가 나눠드리는 그런 사료를 토대로 여러 번 보는 것이 그 한문 실력도 늘어나고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른 거 뭐 할 수 없고. 그런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 여기서 사실은 서술형이 뭐 답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서술형.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역사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실과 의인데, 예를 들어서 1894년도 농민전쟁이 터졌다. 그럼 이것도 이제 뭐 시기별로 사료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네 시기로 구분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1기, 2기, 3기, 4기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사료가 어떤 게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동학난이라든가 또 갑오농민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 왜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 또 규정해야 하는가, 그죠? 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기입형이고 서술형이
조건이라고 하는 문제 형식인데 여기에 조건 제시형이 추가된단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답을 쓸 때 조건을 주어준단 말이죠. 그지? 조건 제시형.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조건도 어떤 조건이냐? 교육적으로 역사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육론도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그 이전보다도 한 문제에서 교과 교육론을 더 연계시켜서 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과 의인데 이걸 잘 파악해 가는 게 결국 기평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서술형을 잘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방법 어떻게 여러분들이 1년 또 그동안에 공부하는 방법이 어땠는지 자기 희열이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평생 앞으로도 그렇고 전 집사람보다 지금 역사가 더 좋아요 이제는 그런데 역사는 공부할수록 재밌습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살면 살수록 좀 싸우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방법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 일선에도 가르쳐 보면 첫째 3단계로 이렇게 좀 3단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개념 파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개념 파악.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말의 뜻, 용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죠. 왜? 우린 다 과거의 사실 중에서는 다 한자로 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들어가야지 편한데 그냥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전달하지 않고 그 현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근무하고 그랬으니까 알죠. 근데 개념을 제대로 자기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교사로서의 공부가 안 돼요. 가장 기초가 가장 실력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경험상. 한번 볼까요? 뭐 유향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유향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향소는 이것의 의미를 막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의 뜻으로서 의미를 파악해 가야 하고 애들한테 전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스스로도 이건 뭐예요? 남길유, 향촌향, 기구소 이런 거죠. 향촌에 남겨져 있는 유향 품관들의 자치기구 이거란 말이지, 그렇지? 유향이 뭐냐? 유향이 고려 말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럼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말 뜻을 그게 한자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개념 파악이. 그러면서 이거는 14세기 여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말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은 다 관품이 있겠죠. 뭐 급수가 있으니까 그 관품이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따라 있는 관직이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지금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다시 가기 어렵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고려 조선 시기에 나가서 자기가 뭐 2품까지 올라갔다. 그럼 아주 관광이 안 좋아서 좀 올라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실직은 없지만 이제 산직으로 있는 거죠. 그럼 관품은 있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반역하지 않는 한 관품이 있는 거야. 현재 직책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그 은퇴하는 걸 뭐라 그래? 치사라고 그러죠. 치사. 그만두는 거. 그렇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관직에. 그래서 실직에는 나가 있지 않지만 나와 있는 산직으로서 이제 품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그런 유향 품관들이 구성하고 있었던 자치기구. 요게 이제 기구소자 써서 유향소라고 한다. 그러면 향촌의 신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사림 세력을 좀 인정하고 이런 세력들은 이런 왕들 때는 이게 다 인정이 되고 중앙집권이라든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혈안이 되는 왕 때는 이건 폐지하고 이런 측면이 있겠죠. 그럼 고려 말에 있었으니까 조선 태조 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인정이 되는 거지 그대로. 근데 태종 때는 어때요? 이건 뭐 천함도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태종 때는 폐지합니다.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하고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설이 된단 말이죠. 세조 때는 조카 죽이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지? 예. 그래서 유향소 또 폐지합니다. 육조직계 다시 쓰잖아요. 성종 때는 성종은 또 지방 세력 썼지 않습니까? 살인파 김종직을 필두로. 그러니까 다시 또 복설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연산구 때 얘는 말해 뭐야, 그지? 연산구는 다 폐지해. 다시 또 중종반정 일으켰어, 그지? 살인들이 중종반정 일으켰죠.
조광조도 등용되고 이랬으니까 중종 때 다시 복설된단 말이죠. 그 명종 선조 때 갑니다. 그러다가 1603년도 선조 36년에 이게 향청이라고 명칭이 바뀌거든. 청자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아, 관에서 장악하는 거구나. 그죠? 사족이 있는데 청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관청이라고 하듯이 이건 관과 관련돼야만 청이거든. 그럼 수령이 직접 장악하는구나.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시대 파악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뭘 공부하든지 역사학이 다른 게 그거죠. 시대가 관련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2019년이 중요한 것은 2019년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지는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에 어떤 큰 의미 있는 일이 터졌을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상대적 의미죠. 상대적 시간. 예를 들면 뭐 카이로스라고나 할까? 그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중에서 상대적 시간. 이거는 카이로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894년 내지는 1919년 이런 연도가 중요한 거죠. 그때 동학민전쟁, 3.1운동 이런 것들. 또 2019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그죠? 이런 것들 이게 합격으로 이어질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인생사도 시대 파악. 이거 기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에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만 그래도 중핵적으로 뽑아서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시대 파악할 때 우리가 출전이라든가 사료를 보면 이게 언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려사라든가 뭐 어떤 태종실록이라든가 정종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의 파악이거든요. 그죠? 의라고 하는 거 중요성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뭐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텐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얘기한 이런 상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반향이 컸을 때, 영향력이 클 때 그런 거니까. 그건 배경이 있는 거죠. 외적인 배경과 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쓰는 문장을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책을 쓰고 누구는 그 책을 쓰는 것만 읽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일선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교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럴 때 단어 하나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인문학도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학문은 자기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전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짧거나 길거나 전개 과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격이 나오고 성격이 나와요. 그럼 결과나 누구나 다 알죠. 결과는. 그죠? 이미 지난 과거니까. 결과는 알지만 무엇을 지향했는지 그게 의의란 말이죠. 지향점은 뭔지, 그래서 그 시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의의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주관으로서 역사, 평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왜 객관으로서 역사, 시대 파악 같은 것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합니다. 동양사든 서양사든 저는 여기에 같이 다 적용된다고 보고, 또 사실하고 의이기 때문에 기평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역사는,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꼭 찍어가지고 어떻게 낼 수 있느냐, 다 훌륭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증거를 대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번에 비교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나눠준 자료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같이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설명의 자료하고 같이 보시면, 설명의 자료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교재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건 다 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과서는 기본일 것이고, 또 중핵이죠. 어느 학원이나 누구나 다 보면 뭐 공통 필수로 보는 책들은 다 있기 때문에 다 집에 있죠. 단 이런 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훔치고 싶은 책, 뭐 이런 책, 사료 같은 거, 뭐 중국 정사 조선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절판돼 가지고 찾아가서 돈을 더 주고라도 이렇게 구입해 놓고 그럼 뿌듯하죠. 안 보더라도 일단 뿌듯합니다. 그런 거 보면. 자, 그러면 일본에 보면 이 제가 설명의 자료 중에 나눠준 것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일본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일 테니까 이런 게 나오죠. 기억에 들어간 성의 명칭을 쓰고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에 뭐 비속 명칭을 쓰라 이런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군 윤충을 보내가지고 일반 명을 건드리고 신라의 어디를 찾다. 의자왕 때라는 거 일단 시기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의자 마지막 왕입니까? 우리 체험엔. 그 다음에 기억의 패전에서 도독 품석이 아내도 죽었는데 김춘추 딸이다. 빡 떨겠죠. 이제 김품석 죽고 그 딸도 죽었으니까 사위도 죽고 여기가 어디냐면 대야성 뭐 익숙하게 알 겁니다. 대야성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티처 입장에서는 연도도 아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642년입니다. 예?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642년에 대야성. 그런데 한번 볼까요? 쭉 보면 김춘추가 이것을 듣고 딸이 죽었다고 뭐 사위도 죽고 기둥에 기대서 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도 알지 못했다. 얼마 후 말하기를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서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랴 하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여기서 왕도 한번 줄쳐보세요. 신이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서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했더니 왕이 허락하였다. 여기도 왕 줄치고 고구려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디 우리의 땅이니 네가 만일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주면 원병을 보내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뭐 여기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선덕왕이라고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왕이요. 선덕여왕이죠. 그죠? 선덕여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왕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니은 지역, 그 중령 지역은 남한강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니까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 이건 단양적 성비가 될 겁니다. 그죠? 한강 중에서도 남한강, 한강 중에서 북한강 하류, 한강 하류냐, 남한강이냐, 상류냐 이걸 이제 중요할 텐데 이 비석 중에서 신라에서 거기 들어갔어요. 이게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진지왕, 진평왕, 선덕, 진덕 이렇게 나가는데 지증왕 때 가장 먼저 가장 고비가 있죠. 뭐 포항 중성리비하고 그다음에 영일 냉수리비 여기 이제 지증왕 때고 법풍왕 때 뭐 있을까요? 울진 봉평비하고 영천 청제비. 울진 봉평비와 율령비고 영천 청제비는 이제 청제라는 제방을 쌌을 때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이제 공력비죠. 또 지중왕 때 그 이전에 지중왕 때 포항 중성리비하고 영일 냉수리비는 요거는 판결비죠. 그죠? 판결비인데 둘 다 성격이. 그래놓고 이제 진흥왕 때 뭐 있어요? 진흥왕 때 가장 먼저가 이게 단양정성비거든. 단양정성비가 이게 545년부터 550년, 그 이제 늦어도 550년으로 봅니다. 이제 그래서 단양정성비는 단양 지역에 이거는 척경비죠. 그 지역 한강 하류 지역, 충청도 지역, 요 지역 단양이라든가 이 정도 지역을 차지하고 경기의 척도에 세웠기 때문에 이게 단양정성비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게 돌려낼 수도 있느냐? 진흥왕 때 단양적성비를 비롯해서 또 공력비로 명화산성비도 있고 또 순수비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비. 그럼 순수비 중에서도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한강 하류 지역 하면은 북한산비도 있겠고, 그죠? 그럼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그러면 호태왕비는 될까요, 안 될까요? 호태왕비의 비문. 그것도 되죠. 광개토대왕도 백제 한성백제에 서들어가가지고 아신왕 무릎 꿇리고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그 한강 이북에 지금 워커히로트를 위해는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던 보루가 다 발굴이 돼 있으니까 한강 이북에 그럼 그건 호태왕비의 비문도 거기에 되는. 그럼 여기에 또 바꿔서 낼 수 있는 게 이렇게도 낸단 말이죠. 단양적성비처럼 남한강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그러면 중원 고구려비도 되는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죠? 특히 중령 나오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다 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실력이라고 그랬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답을 쓰기가 편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고구려 왕은 누굽니까? 김춘추가 가가지고 왕 되기 전에 가서 우리 갑시다 했는데 연개 소문이 제안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진흥왕 때 함경 다 뺏었으니까 그거 뭐 지금 한강 북서쪽 주면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제가 지금 왕도 아닌데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야 깜빵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구려 왕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 예, 보장왕이 되는 거죠. 그죠? 보장왕.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가 나눠준 것 중에 합격 모의고사 뒷페이지 보시면 이거 사료를 제가 다 문제를 내서 실제로 수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출제 예제 사료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기역이 디귿 지역에 세운 비성명을 2개 쓰시오. 그러면서 다 얘기한단 말이죠. 단양적성비든 중원고구려비든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진우왕 순수비든 다 얘기해요. 또 출제 예제 밑에 밑줄진 기역왕명과 기역왕이 남한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세워진 비를 쓰고 금강 상류 지역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신라가 보은에 산성을 축성한 왕과 산성 명칭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제가 제시해 드렸던 문제입니다. 또 사료의 기역에 들어갈 주명과 니은에 들어갈 성명을 또 쓰라. 이럴 때 대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대로 나왔죠. 대하성. 또 김춘추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보면 2번에 이런 게 나와요. 고대 사회의 발전과 이 발전기 삼국시기의 수치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삼국의 수치제도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백제 같은 경우나 이건 뭐 풍요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이런 정도만 나오지 신라하고. 근데 여기서 대인, 대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자료 어떤 조건 제시가 있는 거죠. 기역과 니은이 수치 과정에서 각각 수행한 역할을 서술하라. 대인은 음락의 대군장을 이제 상하 관계에서 보는 거죠. 그죠? 상하 관계에서 대가라고 하는 대가. 고구려 군장들이었으니까. 대가. 요게 이제 음락의 지배자를 이제 대인 이렇게 불러서 상하 관계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대인들이 주로 이제 조세를 징발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금 여기 총책을 담당하는 총괄을 하는 사람, 총책임자, 대가의 입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 또 나를 보니까 인세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조세제도인데 수서에 이건 아마 이 고대 사회경제사의 최고 따끈따끈한 학설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고대 사회경제사 있죠. 한 고대 사회경제사 전덕재 선생. 전덕재 선생이 이 학설이 유력해 보이는데 저도 되게 많이 통화하면서 얘기해요.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조세제도라는 건 토지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보면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뭐 수치 대상을 쓸 것 물론 인세입니다. 근데 이 세도 인세하고 유인세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럼 인세는 이게 뭐냐? 인두세 개념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전덕 선생님도 그렇고 인호세의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성산산성에서 나오는 목간 같은 거 예로 든 거예요. 똑같이. 자, 이 문제와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넘겨보시면 전공 B형 4번 서술형 문제와 관련해서 합격 모의고사 문제를 내드렸어요. 고구려 후기의 수치제도에 관한 사료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똑같이 인세, 포, 오필, 곡, 오석이다. 유인, 즉 3년 1세고 3년에 한 번씩 유인들은 내는데 10명이 합해서 세포 한 필을 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0인 공, 합공점 함께 세포 1필이라. 그래서 고구려는 이 조세 세금의 명목이 2개가 있는 거죠. 조도 있고 세도 있는 거죠. 그죠? 조는 요거는 아마 재산세 개념일 거예요. 재산세. 호에 따라서 호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를 상호, 차호, 뭐 하호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한섬, 7말, 5말 이렇게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세 중에서도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그래서 세를 그전엔 인두세 개념으로도 봤지만 인호세 개념. 그러니까 호주를 대표해서 목간에 성상산성에 나오는 그거 얘기는 호주를 대표해서 이름을 적은 것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호별 균액으로
집집마다 동일한 액수로 낸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인세도 있고 유인세도 있단 말이지. 인세, 아마 인호세인 것 같습니다. 인호세.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고구려 수취제도. 위 자료를 토대로 고구려 수취제도는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성산산성에서 나오는 목간 얘기를 제가 해설로 그대로 다 제시해 드렸어요. 그럼 여기 보면 기출 지금 우리 문제 예를 들어 급벌성 지리 폐석이라고 기록된 것은 급벌성에 지리라고 하는 애가 피 한 석을 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목간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호세의 개념으로 보고 그럼 나 방식의 어떤 수치를 가능하게 한 지역의 지배 방법을 쓰라. 이건 아마 호구 파악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직접 중앙에서 지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가볼게요. 4번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면 김부식의 역사인식 같은 게 나오죠. 특히 이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사료로 제시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학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 번씩은 언급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넘기면 그게 나오죠. 나눠드린 것 중에 술제 예제에 동명왕편을 특히 제왕운기하고 동명왕편 요거 두 개 제가 그대로 내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봤냐. 가나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를 쓰고 가와 나가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의 시기 구분을 쓰고 또 그 나라의 계승의식이 나타난 배경을 대외 관계면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까지도 냈는데 요번에 나온 문제가 동명왕편 나왔죠. 그죠? 동명왕편. 그러면서 직서주의, 역사를 직필하는 것이니 곧장 예를 들어서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이런 것들을 썼으면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사실을 표현을 그대로 써주는 거 우리가 역사원칙을 뭐라 그래요? 직서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직서주의. 근데 그걸 뭐 왕으로 바꿔서 쓴다든가 뭐 창피해가지고 바꿔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비판했기 때문에 그 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 하는데 가사료는 동명왕편이죠. 지난 개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보니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래서 구삼국사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건 알다시피 하물며 국사는 직필하는 책이니 어찌 헛된 것을 전하겠는가. 직필, 직서주의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또 나를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돌려낼 수 있습니다. 신라말의 명유 유명한 유학자 최치원은 괄호 열고 이 책을 또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제왕연대력 아마 편년체로 보이는데 을 지을 때 모두 무슨 왕이라고 칭하고 거서관 등의 칭호는 말하지 않았으니 그 말이 비류해서 좋기 싫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까? 한번 이거 제가 그대로 사료 한문 강도 그대로 내줬어요. 방언 그대로 두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직서주의 그러니까 니은 직필 그대로 기록하는 거 직서주의. 그러니까 제가 못생겼는데 못생긴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 뭐 직서주의처럼. 그러면 나 저자 이건 삼국사기니까 김부식이 지닌 역사 인식을 기억과 비교해서 두 가지로 서술하라. 이 기억은 지금 구삼국사입니다. 그죠? 그럼 구삼국사와 삼국사기를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정리가 돼야죠. 구삼국사. 이거는 고려 초기였던 거 분명하겠죠. 그죠? 삼국사니까. 고려 초기. 그래 놓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또한 동명왕편도 그렇고 동명왕편. 그 다음에 동명왕편을 본 사람 또한 뭐 삼국사기 김부식도 그래요. 이련도 구삼국사를 봤다고 하니까 삼국유사에 그럼 삼국사기라면 구삼국사는 국초였겠죠. 이거는 1145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진압군 총사령관 김부식이 10년 뒤에 쓴 삼국사기죠. 그런데 이건 12세기란 말이죠. 이건 아마 10세기일 겁니다. 아마 광종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고려 초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죠. 그래서 이때 구삼국사는 역사 계승의식 차원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삼국사를 봤더니 누가? 이규보가 괜찮다. 동명왕편을 쓴 거. 영웅사사시. 구삼국사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또한 설화와 신화 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직서주의 원칙도 좀 많이 들어가 보인다. 이건 자주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기전체였던 것은 공통적이겠죠. 그럼 삼국사기는 뭐냐?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역사 계승 의식 차원에서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이라고 보이고, 또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객관적 서술 자세, 유교 사관을 반영한 합리주의 사관을 토대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술 사고 방식, 서술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역사 계승 의식과 서술 체제의 특징, 요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보시면 4번에 사료 문제는 이 강독 문제는 하나씩은 나올 텐데 봐보세요. 이것도 또한 그대로 많이 내드리는 건데, 조선 전기에 이 정치기구의 변화로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정치기구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문제를 다 내면서 어떻게 강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드립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기업 비워놓고 범유 대사 사 이상 회의 고유 합좌 지명, 이거 뭐예요? 아, 기업은 무릇 큰 일이 있으면, 대사가 있으면 4 이상, 4계급 이상 회의를 하는데, 고유, 합좌라는 이름이 여기서 연유했다라는 거죠. 합좌, 하부이제도의 전통. 그 다음에 사원 이래, 곧 여기서 원나라를 섬긴 이래. 이게 또 시대파가는 키워드야, 그지? 사원 이래라고 하는 거 지금 안 보일 텐데. 자, 이걸 좀 확대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는 일이지만 여기서는 섬길 사자죠. 원나라를 섬긴 이래니까 고려 후기라는 거죠. 원간섭기, 그지? 예, 그러니까 사원 이래 다 창졸. 여기서 사는 또 일사자. 이 일이 되게 창졸지간에 겁나게 많았다. 이것도 뭐예요? 첨의 밀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첨의부 밀직사. 요거는 중서문화성이 첨의부로 중추원이 밀직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고려 후기? 그럼 고려 후기구나. 위 합좌 늘 합좌하였다, 그지? 중략하고. 또 이렇게 봐요. 공양왕 4년. 그럼 공양왕 4년이면 거의 뭐 조선 건국해네, 그죠? 1392년에 각사 수품. 이게 뭐야? 여러 관청에서 받을 수. 이거는 왕에게 여쭙다라는 품자거든. 그럼 여쭈었는데 받았다는 건 뭐야?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왕명을 받아서 여러 관청이 공사 계령, 그다음 이거 뭐예요? 직보. 여러 공적인 일을 모두 직접 보고하게끔 하였다. 령 뭐뭐 시킨다는 뜻이죠. 어디에? 이 기구에. 그런데 물예 어디에 예속되지 않았었는데, 고려사 요것도 봐요. 명 문화시랑 문화시랑 찬성사, 그지? 찬성사 하륜. 이건 뭐예요? 경정 이렇게 보면, 그죠? 뭐 경정 관제, 관제를 고쳤는데, 뭐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 키워드가 있죠. 의정부라고 고쳤대. 이것을 고쳐서 의정부라고 했대. 그럼 뭐예요, 이건? 도평의사사죠. 그러니까 도평의사는 고려 전기고, 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 충렬왕 때 명칭을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거니까 의정부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됐단 말이지. 근데 지금 니은 판서, 여기 키워드가 있다, 그지? 의정부의 장관이면은 영의정이라든가 좌의정이라든가 우의정이라든가 뭐 이래야 되지만, 여기 판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육조겠죠, 느낌상, 그지? 계증기질, 이거는 증가할 증자죠. 모두겠죠. 모두, 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했는데, 육조 판서가 이 증자는 또 일찍이 이런 뜻이야. 이거는 진할경. 이증경 양부자 위지. 응? 어디 갔어요? 자, 여기서 양부자 위지 해가지고, 요거는 양부를 일찍이 양부를 경력할 때, 이게 경험하고 거친 자를 가지고 자로서 그것을 삼았다. 판서를 삼았다는 거예요. 기위임, 그지? 기위임. 그래서 그 위임하고 각유 소장, 이건 관장할 장, 관장하는 바가 있어서, 또한 그리고
소속이 있었다. 위임받은 자가 본부, 본관청은 즉 무소 불총. 본부는 의정부는 총괄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데 다 총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기 대체자. 그래서 그 대체를 잡고 있었는데 내로 지금에 와서 이거 뭐 수고로 올랐자죠. 힘쓸로 노동할 때 번용 세무. 이거는 아주 번잡하고 잡스러운 여러 조잡한 일에 때문에 아주 그 수고롭습니다. 이거는 반대 반자도 되지만 뭐 오히려 이거는 고자가 아니라 약자죠. 뭐와 같다. 니은이 곧 육조지 역속. 오히려 육조의 역할에 예속되는 바와 같습니다. 거의 뭐 육조에 우리가 마치 의정부인데 육조에 예속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실 설관 분직 지체. 이건 크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눈 그 본체를 크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본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도평의사사하고 육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치체제 가지고 정치기구 이렇게 사료를 가지고 다 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려낼 수 있겠죠. 이것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합격 모의고사 어떻게 냈습니까? 제시된 사료 가와 나의 정치 운영 제도를 쓰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그대로 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직계냐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같이 언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한번 넘겨볼까요? 근대 변혁운동에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사료는 돌려낼 수 있으니까. 신문이 나왔죠. 제국신문. 가는 제국신문. 이 신문은 한글신문인데 1898년 당연히 뭐 제국이겠죠. 대한제국식이니까. 서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되니까 한글판으로 쓴 것이고 이종일 씨죠. 1898년부터 10년까지.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이거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 혹은 국한문 뭐 이러면서 이건 신문지법에 대해서 신문지법으로 이 신문지법 자체가 1907년인데 개정된 것이 1908년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발행한 어쩌고저쩌고 뭐 압수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와. 다는 5호 위 3조의 규정은 극히 교밀함을 드러내는도다. 그러나 연이나 본 기자는 당당한 대영국 신민이라 영국 사람으로서 대한멜신보가 나오니까 1904년부터 1910년까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대영국 법률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영업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자제한 거로 있는 거로 이것을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니 심하다. 한국 당국자의 불법이요 본지의 발매 반포를 금지하는 경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불경 가탄할 자가 아니리요. 미쳐버리겠다. 통탄스럽다. 이런 거죠. 대한멜신보. 그러면 여기에 제국신문이고 기억은 니은에 들어갈 법률을 명칭 뭐냐? 이거는 신문지법 이렇게 해야 되고 나조항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밑줄친 디귿 본기자 배델이죠. 이 신문이 발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발행인이 외국 사람이었다는 거, 영국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1905년도에 을사리가 강제 당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머스야. 여기서 제2차 영일동맹이 1905년 8월 달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을사리약을 강제할 때 영국 사람 영일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영일동맹의 영향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미 다 공부할 때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근대 중에서도 민족해방운동 20, 30년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보면 기억에 들어갈 단체 명칭 이건 평범하겠죠. 근데 평범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거기에 들어봐요.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어떤 사건이든 주체를 꼭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했는지. 예? 예, 그거를.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듯이 이 여성운동의 시발점에 해당되는 것이 이 찬양회라고 하는 1898년도 여권 통문도 발표하고 그런 계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여성계열의 최초의 단체가 뭐냐? 25년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여성동우회거든. 그러니까 딱딱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기가 소속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감정이. 우리 반 선생님하고 제가 머리가 넓죠, 이마가. 얼마나 상상이 풍부한데. 우리가. 상상으로서 역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 어려울수록 감정이 많이 해야 돼. 그 교과서 읽으면서. 그 이제 원산 노동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노동운동사하고 농민운동사를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강의합니다. 20년대 초반, 20년부터 24년까지는 태동기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셨나요? 태동기. 그 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는 활성기입니다. 30년대 전반은 최고조화되는 고양기죠. 그래서 20년대 초반 태동기에는 주체가 누군지를 꼭 떠올리면 노동운동의 주체는 누구냐? 개별 노동자였습니다. 농민운동의 주체는 누구냐? 소작인 조합이에요. 명칭이. 근데 25년부터 29년까지의 활성기는 똑같이 가는데 같이 가니까 그러면 노동운동의 주체는 누구냐? 노동조합으로 바뀝니다. 개별 노동자에서 노동조합으로 바뀐단 말이죠. 좀 더 강인해지죠. 그럼 농민운동의 주체는 누구로 바뀌냐? 소작인 조합에서 농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자장농도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죠? 자장농도. 그러니까 소장농만 있었는데 자장농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조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서 30년대 전반은 혁명적으로 고양되면서 적색 노조, 적색 농조 운동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산 노동 총파업 그럴 때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원산 노동연합회 이게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원산 총파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런 것도 정밀하게 주체가 누군지를 꼭 사건마다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을 참고해서 디귿의 공통으로 들어갈 노동운동 노선을 쓰라. 이건 제 책에도 나왔듯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그 적색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결의. 디귿은 그건데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인데 그럼 이게 어디서 제시된 겁니까? 프로핀텔은 9월 태제입니다. 1930년. 알았죠? 노동조합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프로핀텔은 9월 태제에서 제시된 지령이에요. 그러면 코민테른의 지령 28년에 신간회가 근회가 만들어지거나 해소되는 배경에도 코민테른의 영향이 있고 또 프로핀테른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당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좀 하부 조직과 같이 연계해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라, 계급투쟁을 전개하라 이런 지령이 내온 그런 강령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라든가 또 넘겨보시면은 현대에서는 우리가 현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크게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는 민주화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산업화. 이 두 가지를 현대 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 기출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도 문제점은 있지만 정부주도의 관주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갔던 핵심적인 기구 뭐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내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7번에도 보면 발췌개헌에 대해서 52년 발췌개헌 같은 경우도 이미 공부할 때는 어떤 걸 다 알고 있습니까? 52년인 것이고 직선제로 고치면서 이거는 정부 여당은 직선제 플러스 양원제 반면에 야당은 의원 내각 제한을 제안했는데 이걸 다 불법적으로 감금한 다음에 야당 안 중에 국회의원의 불신인권을 뽑고 그 다음에 직선제와 양원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변칙 통과시킨 것이 뽑았다면 발췌해서 발췌 개헌안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아오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발췌라는 말이 니은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54년도는 445 입개헌 했잖아요. 이건 딱 보면 135표 중 어쩌고저쩌고 이건 소수점 이하는 없애는구나. 445 입개헌이죠.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와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대통령 사망 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게끔 만들어서 그게 4.19 혁명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3.15 부정선거로. 그때 이승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했죠. 그죠?
왜 누가 죽었으니까? 조병욱이 이미 죽었으니까 60년에. 그래 정통령 선거에서 이미 이승만은 때론 당상인데 나이가 몇 살이야? 60년에 이승만의 나이가 85세예요. 어? 이 노욕을 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승만이 그래서 하와이로 튀어가지고 65년에 죽습니다. 그럼 90세에 죽어요. 그럼 85세면은 100세 시대인 지금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다시 또 대통령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그지? 그래서 죽을 걸 안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행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뭐 대통령 사망할 때 뭐 부통령이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뭐 한국사 하면 다른 것도 뭐 다 중국사 중에서 동아시아사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책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 아까 반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이거 한 달달달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판사할 수 있게끔 한 3가지 종류. 뭐 옛날 것 중에서는 금성출판사 거 지금은 뭐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사료하고 같이 있어서 좋아요. 지학사하고 금성출판사 거 이렇게 괜찮고 최근에 거는 뭐 세계, 천재, 교학사 뭐 또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이런 3가지 정도. 요거는 아주 얇기도 하고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건 한 10번 정도는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왕조 자체가 머리에 세팅이 일단 돼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중등교과 교육과정상의 중핵적인 내용은 이미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떤 사료라든가 이거 가지고 딱 응용해서 내면 이게 그거구나. 이게 감 잡는 거지. 아예 그것조차도 안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거하고 이미 다 돼 있겠지만 그런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뭐 동계론이라든가 한국인이나 중국사라든가 또 요즘에 중국 상하 5천년사 이런 것도 괜찮고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여기다 실어 놨는데 가이드북에 그다음에 이 적중한 거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고대 신왕조의 왕전제 이거 그대로 제가 내드렸어요. 그다음에 13경 중에 하나인 주례 13경은 경전 중에 되게 13개를 얘기하는 거죠.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주례, 뭐 의례, 춘추,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 논어, 효경, 맹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하 13경인데 주례는 것이고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왕전제 신왕조고 그다음에 뭐 토지 매매를 금지한다든가 일정량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이렇게 됐고, 답을 하나 좀, 뭐, 이게 잘못 미스프린트인데, 3번 보시면, 안사의 난 이후의 경제변화에서 기억의 황제, 제후기는 촉으로 피난간 누구에게, 기억은, 여기 잘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안합니다. 숙종이에요. 숙종으로 고쳐주세요. 현종 아닙니다. 숙종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항 이후에 중국 근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또 이 인천대에 계시는 김지환 선생의 철로의 등장과 청조 봉건 체제의 붕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마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철도 가지고 정말 열강의 이권 침탈 조약과 그 내용 가지고 낸 거. 요거는 그대로 한번 보시면 돼요. 보고 마지막으로 등소평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개혁 개방 정책. 이것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바로 등소평 사료 그대로 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바로 문제로 다 내드렸거든요. 등소평. 그래서 4가지 기본 원칙을 전 쓰라고 했고, 이 4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이 일개 중심, 양개 기본점을 강조한 것이 남순 강화라고 하는 남쪽을 순방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심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 발전이고 2개 기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기본 원칙, 곧 사회주의 노선 견제라든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이 영도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제한다. 이 4가지 원칙을 견제하고 개혁 개방도 견제한다. 이 2가지 관점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또 찍어드렸으니까 그럼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일본 사회 가지고는 그것도 시험 문제 또 내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텍스트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테니까 잡설이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찍었고 적중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또
또 강독도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도 하는 거니까 모든 사료를 다 강독화해서 같이 실력을 늘릴 겁니다. 아셨죠?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